그럼 이제 파트 3의 챕터 2 AI가 이해하기 위한 자연어 분석의 이해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도 섹션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자연어 분석과 프롬프트 역설계이고요. 두 번째 섹션은 효과적인 프롬프트 구조화와 최적화 기법을 다룹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자연어 분석과 프롬프트 역설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16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죠. 자연어 분석과 프롬프트 역설계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관계에 초점을 잡히기보다는 각각의 자연어 분석은 자연어 분석대로 그리고 역설계는 역설계대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연어 분석. AI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입력된 자연어, 즉 우리가 말하는 걸 자연어라고 불러요. 소설책 써줘. 이걸 말하는 거, 이런 자연어. AI는 입력된 자연어를 토큰화, 임베딩, 문맥 파악, 다음 토큰 예측의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프로세스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화랑 임베딩을 갖다가 일반적인 사용자는 거의 못 본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난 직후에 AI가 답변한 결과물을 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가 여러분이 입력한 자연어를 이제 토큰화와 임베딩을 거쳐가지고 잘게 잘게 쪼갠 다음에 자기가 이해하기 좋은 숫자로 바꿔서 읽어봐요. 그래서 사용자의 그 사용 어휘, 사용자가 사용한 구문, 또 여기에 들어간 의미라던가 앞에 사용한 단어와 뒤에 사용한 단어의 어떤 문맥적인 연결적 의미,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걸 다 조립해서 보니까 이 사용자, 이 인간이 뭘 해달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도, 그리고 학습했던 데이터 상에서는 이런 단어나 이런 표현을 쓰면 화난 거던데, 이런 단어나 이런 표현을 쓰면 짜증난 거던데 하는 그런 감정을 갖다가 분석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분석해낼 때는 이 4단계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요. 자연어 처리라는 단계가 별도로 존재하죠. 그거랑 별개로 그냥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어 프롬프트가 어떻게 쪼개져서 컴퓨터한테 인식이 되는지를 크게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어 파악 핵심 요소죠. 컴퓨터나 AI가 인간의 자연어를 인식할 때 어떤 것들 갖다 이제 쪼개가지고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도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 그럼 이 사용자가 뭘 이루고자 하는가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죠. IoT 시스템한테 야 좀 덥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덥다는 걸 알아달라는 건가요? 아니죠. 연결된 IoT의 AI 시스템한테 에어컨 좀 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를 갖다가 판단을 해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체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 등장하는 사람, 조직, 제품, 장소 등의 속성 정보를 갖다 식별을 하는 거죠. 우리 팀이 마케팅 팀이다. 우리 팀이 기획팀이다. 우리 팀이 회계팀이다. 이런 사용자가 입력을 하잖아요. 프롬프트에다가 같이. 그러면 일단 그 답안에 앞서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조직이나 개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답변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세 번째, 톤이죠. 사용자가 얘한테 입력한 프롬프트에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욕설이 섞여 있다던가 아니면 그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말 있죠. 야, 너 참 똑똑하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적인 톤적인 부분을 갖다가 AI가 인식할 수 있게끔 입력을 했다면요. AI는 그걸 통해서 어떤 느낌으로 답을 출력을 해야 되는지, 이 양반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구조는요. 사용자가 텍스트를 갖다 입력을 할 때 그냥 줄글처럼 구어체라고 하죠. 그런 거 이제 줄글처럼 쭉 자연으로 입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조식으로 입력을 한 것인지 뭐 이런 키워드식으로 입력을 했던 것인지 그렇게 구분을 갖다가 구조로 하는 거고요. 관계죠.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한 것 중에서 어떤 사업에 들어갈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어우러지게 작성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객체가 최고 2개 이상인 거죠, 최소. 그럼 2개 이상의 객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글을 갖다 버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자연어 파악 핵심 요소인 거고요. 이제 맥락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위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것들과 겹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걸 다 포괄하는 수준의 배경적 상황, 시간적, 공간적인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반이 지금 입력한 이 프롬프트를 토대로 봤을 때 뭔 상황인 건지, 뭘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갖다가 여러 요소들을 통틀어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롬프트 역설계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는 AI가 인간이 입력한 프롬프트를 대략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봤다면요. 프롬프트 역설계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순서가 역순입니다. 일반적인 AI를 이용한 결과물 생성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가 처리하면 결과물이 출력이 됐죠. 근데 프롬프트 역설계는 내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이걸 AI에 넣고 돌려서 이 결과물을 만들 때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프롬프트를 짜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설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결과물을 갖다가 AI에 넣고 돌려서 AI가 이 결과물에 뭐 텍스트의 결과물이면 텍스트에 어떤 어휘나 구문 의미가 써졌는지, 이미지 결과물이면 이미지의 오른쪽이 왼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위치값들 개체들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 이 분석 과정에서 대략적인 패턴이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유화 이미지면 어느 쪽 이미지를 보더라도 다 유화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는 프롬프트에다가 아마도 유화 스타일이라는 말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AI 입장에서는 패턴 추출에 모두 마쳤으면 이제 결과물 구성에 필요한 걸로 추정이 되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프롬프트를 재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이 재구성된 프롬프트를 가지고 AI에 넣고 다시 거꾸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입력되었던 결과물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에 성공하는지 아니면 두세 번 반복해서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길로 좀 새는 것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제 섹션 1이 끝났고요. 섹션 2 효과적인 프롬프트 구조화와 최적화 기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168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AIPOT 수험서를 집필할 때 좀 더 실무적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새롭게 추가한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AIPOT 교재는 너무 이제 그 원론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이론의 포커스가 잡혔다면 앞으로의 AIPOT는 점차 실질적으로 이 AI라는 기술을 다룰 때 필요한 여러 노하우나 실패, 성공 사례를 같이 최대한 많이 수록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AIPOT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AI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낭비 없이 확실하게 입력을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토큰 사용량을 AI 사용하는 횟수를 갖다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줄 아는 효과적인 인재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느낌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AIPOT 교재에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효과적인 프롬프트의 구조죠. 자, 프롬프트는 그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유행했어요. 프롬프트는 일단 되게 디테일하게 장황하게 적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그 예를 들면 이제 강사가 프롬프트를 갖다 가지고 왔는데 슬라이드에 프롬프트가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롬프트들이 많아요. 막 15줄, 20줄짜리.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씁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롬프트는 세 문장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뭐 한 7문장 정도까지가 적절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문장이라는 거지 줄이 아니라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개조식으로 명사구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전체 텍스트 길이를 갖다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질의는 하나에서 두 개의 문장 정도면 충분하고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설계한 프롬프트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막 7문장까지 간다는 소리죠. 자, 프롬프트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면 AI 입장에서는 초반부의 지시나 후반부의 지시를 갖다가 우선 처리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프롬프트 분량이 적으면 이러한 경향성이 조금 덜한 편인데, 길어지면 이제 위아래가 점점 더 명확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랑 마지막 부분의 명령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문장의 배치 전략이라던가 프롬프트 입력할 때 어떻게 해야지 프롬프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이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효과적인 프롬프트 구조를 갖다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기본 원칙입니다. 프롬프트가 너무 짧으면 AI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의도 파악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독후감 대회 입상하기 위한 독후감을 작성해줘. 뭔 책으로? 어떤 책으로? 독후감 분량은 몇 자나 되지? 독후감은 종결 어미를 뭘로 해야 되는 거지? 상을 탄다는 거는 금상을 탄다는 건가? 은상을 탄다는 건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도 파악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길면 여러분이 요청한 핵심 사항이 희석돼 버려요. 파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 범위를 갖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자, 단순 치르는 개념 정의, 간단한 질문 같은 건 이제 하나에서 두 개의 문장 정도만 쓰고,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이제 프롬프트의 기본 요소죠. 지시 맥락, 제약, 출력 형식 하나 더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입력을 하거나 복잡한 작업일 때에는 양식 같은 것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1문단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2문단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3문단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양식까지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높은 것들은 프롬프트의 초반이나 마지막에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마지막일수록 더 인식을 잘하는 편이니까 정말 중요하다면 마지막 정도에 배치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앞에서 잠깐 등장했던 건데, 시킬 내용이 많은데 시킬 내용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좀 복잡하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프롬프트 체이닝 방식을 통해서 여러 프롬프트로 나눠 가지고 매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입이 작은데 큰 쌈 한 쌈 싸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애 입에 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쌈에다가 담았던 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차곡차곡 입에다 넣어줘서 위에서 합체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 체이닝 방식 알아두면 좋고, 긴 프롬프트가 꼭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짧고 굵게 결과물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롬프트만 잘 짜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 배치 전략이죠.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자, 초두와 끝, 프롬프트의 처음과 끝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프롬프트의 초반부, 중간 본문부, 마지막 부분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을 때 좀 순서를 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순서를 넣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역할과 맥락에 대한 AI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라던가 이 작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적는다면, 이제 중간 부분에다가는 디테일한 지시사항 넣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다가는 어떻게 해올지, 어떻게 결과물을 갖다 만들지를 갖다가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끝에 AI가 더 강하게 집착하는 걸 보고 초두 효과, 뭐 최신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굳이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알 거는 중요하다면 처음 초반 부분이랑 맨 마지막 후반 부분에다가 배치하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생성형 AI의 토큰, 그러니까 사용량을 차감하는 기준 중에서 첫 번째가 답변을 얼마나 길게 받냐면, 두 번째는 질문을 얼마나 길게 했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짧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앞에 있는 건 5가지로 되어 있는 질문 단축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이죠. 중복 제거 방식을 갖다가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반복되는 표현이 이제 처음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수적이면 반드시 필요한, 그냥 사실 다 중첩되죠. 이 특히 매우 매우는 특히나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거 처리하느라고 토큰이 사용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암묵적 조건 생략이라니까 너무 좀 복잡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디 나라 언어 사용하시죠? 한국어 쓰죠. 저도 똑같이 한국어로 써요. 근데 얘한테 프롬프트 입력할 때 애당초 명령어를 한국어로 입력을 했으면 AI는 여러분이 한국인인 걸 인식을 하겠죠.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쓰겠죠. 그거 말고도 이제 요즘은 위치값을 이용해 가지고도 판독을 하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AI가 알법한 것들은 과감하게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물의 언어 한국어. 지금 이걸 몇 글자 쓴 거예요. 결과물의 언어 한국어. 콜론까지 포함하면 10자를 썼어요. 가뜩이나 한국어는 AI가 연산할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암묵적인 것들은 굳이 가리지 않고, 암묵적인 건 굳이 가리지 않고 여러 개 하지 않고 그냥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라벨 압축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원래는 제목, 스타일, 길이, 언어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걸로만 지금 몇 글자, 9자 또 찍었죠. 근데 얘기를 여기를 갖다가 영어로 바꾸고, 영어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서 앞자만 떼는 거예요. 그래서 I, S, L, 랭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원래 가지고 있던 제목을 갖다가 라벨 압축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한글을 쓴 게 아니라 영어를 썼으니까 그 연산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절약이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을 갖다가 긍정문으로 바꿔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문의 패턴은 사실이 아닌 내용은 포함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 포함하세요라고 말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걸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정적인 게 끼어들지 않게끔 진행을 하는 거죠. 반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해서라고 적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예시 대체죠.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다. 내가 프롬프트 입력을 하는데 이게 분명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글로 쓰는 게 너무 버겁네. 근데 다행히도 작년에 했던 파일이 남아있다, 또는 작년에 했던 어떤 기록이 남아있다. 그럼 그거를 적당히 좀 잘라가지고 AI 프롬프트 밑에다가 예라고 적은 다음에 예시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걸 똑같이 채굴을 합니다. 네, 그걸 똑같이 이제 AI 입장에서는 예시를 토대로 내가 학습한 데이터 안에서 이 예시를 따라할 만한 데이터를 채굴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트리거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떤 거냐면요. 트리거가 뭐죠? 해석하면 방아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 3년 전까지는 프롬프트를 최대한 길게 해야지 잘 나온다고 판단을 했다면 요즘은 최대한 프롬프트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기능을 품고 있는 단어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AI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적은 대로 처리하게끔 유도하는 게 이게 트리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명령어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트리거 키워드도 존재하고 예술적 용어라던가 건축적 용어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트리거 키워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의 사슬 프롬프팅 기법에서는 단계별로 생각해봐라는 게 트리거 키워드로 작동을 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 종류의 그 프롬프트 템플릿을 보면요,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의 트리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쓸 줄만 알아도 웬만큼 프롬프트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제 결과물을 잘 받아낼 수 있게 되죠. 자, 해서 이번 챕터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챕터 3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잠시 뒤에 뵐게요. 언제나 이기적과 함께.